바다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해안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일 엄청난 양의 고기 외에도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 바다와 그 끔찍한 파도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작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사람들은 향유고래를 어떻게 사냥하나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18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미국,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태평양의 몇몇 섬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장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향유고래를 사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십 명의 선원을 태운 배들이 한 번에 몇 달씩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향유고래는 롱진웡, 롱진후엉이라는 희귀 어획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향유고래 포획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고래를 찾아 포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향유고래를 포획할 때 사냥꾼들은 흔히 3, 5척의 어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편성하여 포위하고 사냥합니다. 사냥꾼들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 작살총을 사용합니다. 작살총은 일반적으로 굵은 밧줄에 묶인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가 향유고래의 몸통을 관통하면 어부들은 밧줄을 사용하여 갈고리를 잡아당겨 어획 과정 내내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합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너무나 강력하고 끈질겼기에 그 싸움은 상당한 시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부주의하면 향유고래의 꼬리가 앞뒤로 흔들려 바다로 끌려들어 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 후 향유고래를 해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반적으로 튼튼한 밧줄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어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향유고래는 거대한 크레인과 같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운반됩니다. 이후 사냥꾼들은 향유고래 사체를 가공하여 어유와 용선을 추출합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향유고래의 살을 여러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향유와 기름을 추출한 후 남은 살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제대로 폐기하기 위해 동물 사료로 가공하거나 땅에 파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향유고래 개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현재 약 3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향유고래 보존과 전 세계적인 문신 관련 법률 시행은 모두 이러한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향유고래의 막대한 가치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향유고래 밀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연향 한 개는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고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용연향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주로 고급 향수 산업에 사용되며 두피의 향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귀한 고정제로 사용됩니다. 수백 년 전 화장이 바다 밑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제포경협약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유고래 포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 의례에 따라 사냥을 허용하는 몇몇 토착 부족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과 인도네시아의 라멜레라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레라족은 여전히 고대 창과 나무배를 사용하여 손으로 고래를 사냥하며 고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사냥합니다. 그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사냥합니다. 용연향이 발견되면 공평하게 분배되며 다른 필수품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말레라의 어부들은 향유고래 사냥을 위해 현대식 배나 기계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 12m 길이의 나무 배를 사용하는데 엔진은 없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지고 끝에 날카로운 금속날이 있는 창은 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어업 무기입니다. 물고기는 창에 맞은 후 창에 연결된 밧줄로 고정됩니다. 향유고래가 발견되면 작살잡이는 배의 뱃머리에서 뛰어내려 물속으로 뛰어들어 고래를 찌릅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먹이는 마침내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말레라 섬의 지형이 건조하여 쌀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말레라 원주민들은 고래와 향유고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식량을 위해 고래와 향유고래와 같은 대형 어류에 의존합니다. 말린 생선살과 지방은 상당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레라 공동체에게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전 논의에서는 라말레라족과 이누이트족 같은 공동체의 사냥 방식을 다루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전통적인 향유고래 사냥 기술에 담긴 놀라운 정교함과 기발한 적응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술 없이도 어떻게 이 거대한 고래의 크기에 맞서 싸우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노련한 고래잡이들은 수세기 동안의 관찰을 통해 연마된 향유고래의 행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생물들의 이동 패턴, 먹이 습관, 심지어 미묘한 반응까지 세밀하게 추적하며
바다의 신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먹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고래의 독특한 숨소리를 구별하고 수면의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심지어 해류의 방향을 분석하여 고래의 이동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나무배와 손으로 던지는 작사를 이용한 전략적 접근과 포위 전술은 뛰어난 정밀성과 조율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고래가 놀라지 않도록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고 종종 동시에 노를 저어 서서히 접근합니다. 고래가 발견되면 여러 척의 배가 협력하여 고래가 공격받은 후 포위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직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전통 작살의 디자인과 작살을 휘두르는 자들의 기술 또한 인상적입니다. 본문에는 날카로운 금속 칼날이 언급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공학 기술이 드러납니다. 칼날은 종종 축에서 분리되지만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어 축이 저항 역할을 하여 고래를 지치게 합니다. 작살잡이의 작살 던지기는 단순히 힘의 위협이 아니라 고래의 중요 부위를 겨냥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놀라운 정확성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거대한 고래가 포획되면 포획 후 처리 및 회수 기술이 극한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수톤에 달하는 고래 사체를 작은 나무 보트로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고래의 자연적인 부력을 이용하여 특정 공기 주머니를 정밀하게 뚫거나 복잡한 밧줄 묶기 기법을 사용하여 전복이나 심해 침몰을 방지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안에 도착한 후 원주민 공동체가 향유고래 사체 전체를 가공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은 생존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효율성과 수완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처음에 언급된 온 마을이 함께 나눈다 와 고기와 지방을 말린다는 것은 이 힘들고 공동적인 작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고래가 해변에 좌초되면 온 공동체가 참여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수작업 도축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체력, 전문적인 절단 기술, 그리고 수십 명의 구성원 간의 완벽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연마된 전통 도구들을 사용하여 엄청나게 두꺼운 지방층과 단단한 살을 체계적으로 절단하는데 다양한 용도에 맞게 여러 부위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의 모든 부위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준비됩니다. 예를 들어 고래기름, 고래지방을 정제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직접 섭취하는 것 외에도 고래기름은 정교하게 정제되어 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름은 램프의 필수 연료, 다른 식품의 천연 방부제, 심지어 전통 비누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고래기름을 정제하여 혹독한 기후에서 냉장 보관 없이 몇 달 동안 보관하는 과정은 그들의 독창적인 식품 보존 방법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내장과 뼈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간이나 심장처럼 영양이 풍부한 장기는 종종 섭취되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고래의 뼈, 특히 거대한 턱뼈와 갈비뼈는 도구, 지배뼈대나 울타리와 같은 건축 자재로 재활용되거나 다양한 예술 및 의뢰용 물품에 정교하게 새겨집니다. 이러한 뼈는 문화적 표현과 서사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와 다른 부위들이 가공되면 마을 전체에 분배하고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핵심적인 문화적 관행으로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특히 다른 식량원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응집력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합니다. 생존이라는 실용성을 넘어 향유고래는 토착민 공동체에게 깊은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상업적 착취와는 극명하게 다른 가치 체계입니다. 용연향은 높은 시장 가치로 인정받는 반면 라말레 라족에게는 그 의미가 단순한 상품 그 이상입니다. 용연향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용연향의 발견은 흔히 보기 드문 축복, 바다의 정령이 직접 내린 선물로 여겨지며 깊은 행운과 신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상업적인 용도와는 달리 마을 내에서 용연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전통신앙, 전설, 심지어 의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용연향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관행은 마을 사람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의 공유뿐 아니라 자원의 공동 소유와 상호 책임을 의미하며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귀중한 자원에 대한 이러한 공동적인 접근 방식은 개인주의적인 상업적 사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이 이 토착민 공동체는 현대적인 보존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생태 지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유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냥 관행은 종종 불문율이나 자연적 한계에 대한 선천적인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데 과도한 포경이 해양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하고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들의 생계형 사냥을 종종 낭비적이고 순전히 이윤추구적인 역사적 상업 고래잡이의 동기와 근본적으로 차별화하며 단순한 자원이 아닌 공급자로서의 동물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오랜 전통은 세계적인 보존 압력과 당면 과제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는 국제적인 금지 조치와 밀렵을 언급하지만 심층 분석에서는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냅니다. 국제적인 보존 규제와 금지 조치는 라말레라족과 이누이트족과 같은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삶과 관습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사냥 할당량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적응해야 했고 제한된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조상의 권리와 전 세계적인 보존 노력 간의 신중한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 관광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는 실제 포경은 하지 않고 고래 문화에 초점을 맞춘 생태 관광 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래의 전통과 향유고래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래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대안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토착 공동체 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루들은 사냥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대 교육과 대안적인 취업 기회의 매력은 고된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종종 충돌합니다. 젊은 세대는 문화 보존과 세계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는데 이는 종종 외부의 압력과 감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향유고래 사냥의 미래는 여전히 중요한 논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고 보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공동체들이 향유고래 개체 수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과 관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 과학적 평가, 그리고 전통적인 자급자족형 수렵과 상업적 착취를 구분하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유고래 종과 그 종과 얽혀 있는 고대 인류의 전통, 모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지만 귀여운 애완동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페루에서만 매년 6,500만 마리 이상의 기니피그가 소비되지만 기니피그 사육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으로 고대의 관행과 현대적인 혁신을 접목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여러분께 기니피그의 재배, 수확, 가공의 매혹적인 세계를 소개해드리고 이 작은 동물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요리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니피그 사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 작은 동물이 식량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빠른 성장, 높은 번식률, 낮은 유지관리 비용 덕분에 특히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대다수의 농장주들은 나무로 만든 단순한 케이지나 오두막을 사용하여 기니피그를 사육하는데 이러한 케이지는 제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동물을 관리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일반적인 나무 케이지 외에도 철망 케이지나 콘크리트 울타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농장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케이지의 각 구역은 바닥이 높아져 배설물과 소변이 아래 수거함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이지의 각 구역은 약 90cm, 6cm 크기의 개별 구획으로 나뉩니다. 기니피그 사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환경을 깨끗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장주들은 화염 토치, 세척 분말, 특수 살균 용액 등을 사용하여 케이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동물에게 해로운 박테리아와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지를 자주 청소합니다. 농장주들이 기니피그의 건강 상태,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농장주들은 기니피그에게 약물을 투여합니다. 또한
기니피그의 체중은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농장주들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니피그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식물과 채집물을 뛰어난 품질의 고기로 바꾸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소나 양 같은 큰 동물보다 몸집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주요 영양원으로는 건초를 먹으며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채소와 비타민C 보충을 위해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하루 종일 건초를 공급하고 신선한 채소는 하루에 한두 번, 과일은 일주일에 몇 번 소량씩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니피그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은 농부들은 기니피그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펠릿을 사료에 보충하기도 합니다. 기니피그는 임신 기간이 68일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번식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암컷 기니피그는 1년 동안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4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이 완전히 털이 나고 자율적으로 태어나 아무런 도움 없이 몇 시간 안에 걷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기니피그 새끼는 생후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젖을 떼고 성별을 분리하여 싸움을 예방합니다. 번식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암컷 8마리에 수컷 1마리의 비율로 우리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기니피그는 성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고기 생산량도 많아 농가에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3개월 만에 성숙기에 도달하고 체중이 1,400g 정도 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 주기 덕분에 농가는 고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니피그 사육이 매우 생산적인 사업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니피그 가공 과정은 고기가 최고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섬세하고 예의 바른 과정입니다. 기니피그의 털을 부드럽게 하려면 먼저 따뜻한 물에 기니피그를 살짝 담가야 합니다. 그 후 털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사체를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하여 요리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기니피그 살은 부드럽고 풍미가 풍부하며 약간은 은은한 육즙이 느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니피그 고기는 살코기가 많고 식감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기니피그를 별미로 여깁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스튜나 수프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풍부한 맛은 요리의 전체적인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니피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남미에서 기니피그의 문화적 의미는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입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기니피그는 영적인 치유의식에서 신성한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지역 샤먼들은 기니피그가 사람의 질병을 흡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전통의식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기니피그를 사용해 왔습니다. 특정 축제에서는 기니피그를 감사나 간청의 상징으로 정령이나 신에게 바칩니다. 이러한 고대 관습은 사람과 기니피그 사이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보여주며 이러한 유대감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문화적 역할 외에도 기니피그 사육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택적 번식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신중한 유전적 선택을 통해 사육자들은 기존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생산량이 많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기니피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어의 메조라도와 추의 기간테와 같은 이러한 진보된 품종들은 수년간의 과학적 개선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산란 빈도와 지역 기후 적응력까지 고려하여 번식용 쌍을 선택함으로써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농업의 이러한 진화는 농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니피그 소규모 농장은 도시와 근교 지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마와 라파스 같은 도시에서는 지붕, 뒷마당, 심지어 작은 축사 안에서도 기니피그를 키웁니다. 이러한 저비용, 공간 효율성 덕분에 도시 거주자들은 부수입을 창출하고 신선한 고기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니피그 농장은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식량 안보와 지역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경제적으로 기니피그 사육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중요한 생계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페루에서만 기니피그 산업은 농촌 소득, 특히 소규모 농가와 여성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동조합과 정부 프로그램은 농가를 국내외 시장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니피그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일부 지역 등지로 냉동 또는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니피그 고기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국적인 별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 품종의 다양성 또한 농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이 크리오, 시웨이 시리올로와 같은 전통적인 품종은 작고 강인하여 뒷마당 농장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쿠이 메호라도 시범지로의 메조라도가 프드냐 쿠이 안디노 취 안디노카와 같은 특수 품종은 더 많은 육질과 빠른 성장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각 품종은 질병 저항성부터 사료 효율까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농부들은 지역 환경에 맞춰 생산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현대식 농장 시스템은 기니피그 사육 방식과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최적의 사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 등 자동 급이 장치, 습도 조절 장치가 장착된 단열 사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된 환경은 특히 어린 새끼들의 사망률을 크게 낮춥니다. 또한 농장은 기니피그를 포식자와 극한의 날씨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점 측면에서 기니피그 고기는 기존 육류에 비해 영양가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일부 영양학자들은 소화율과 영양 밀도 측면에서 기니피그 고기가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니피그 고기는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기후 변화에 직면한 기니피그 사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기니피그는 물, 공간, 사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소, 찌꺼기와 토종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가축입니다. 가뭄, 삼림벌채,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축산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니피그는 육류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기니피그는 현대 요리와 고급 레스토랑의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골 부엌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니피그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해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식가 셰프들은 기니피그 콩피나 기니피그 라비올리와 같은 누벨 퀴진 형태로 꾸이 차크타도와 같은 전통 요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기니피그의 요리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기니피그 사육 경제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안데스 지역에서 여성은 기니피그의 주요 사육자로 번식 일정, 사료 공급, 판매를 관리합니다. 지역 여성 협동조합을 통해 여성들은 교육, 소액 대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기니피그 사육은 가족의 식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성별 포용적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발전시킵니다. 기니피그가 순환 농업에 기여하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질소와 인이 풍부한 기니피그의 분뇨는 작물의 유기비료로 사용되어 축산과 식물 농업의 순환 고리를 완성합니다. 또한 작물 생산 후 남은 식물 찌꺼기는 기니피그에게 되돌려 주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가축과 농업의 통합은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니피그 사육은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표준화된 가공시설 부족, 제한된 수혜 서비스, 그리고 엄격한 수출 규제와 같은 문제들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니피그 고기에 대한 문화적 금기나 생소함은 마케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개혁, 연구,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 유서 깊고 유망한 농업 전통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